그 문이 열리는 순간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굳어버렸습니다. 공증 사무소 회의실이었습니다. 넓지 않은 공간에 테이블 하나, 그 주위로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 2, 공증인 1, 그리고 나머지 3은 같은 핏줄을 가진 남매였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 모인 자리였습니다. 서류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습니다. 그 도장 하나로 수백억이 3사람의 것이 될 참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40 안팎이었고 키가 크고 걸음이 반듯했습니다. 얼굴은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없었고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오래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는 듯 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서며 테이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앉았습니다. 남매 중 마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구냐고, 여기가 어딘지 알고 들어오는 거냐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사도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남자가 테이블 위에 신분증을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판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진혁이라고, 한희준 씨의 아들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 와야 할 이유가 있어서 왔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증인이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 하나가 다른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남매 중 막내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이름 이진혁. 그 이름을 이 방에 있는 3남매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20년 전 그들이 직접 쫓아낸 이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 공증 사무소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남자의 이중 생활로, 한 여자의 희생으로,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아버지의 진짜 유언으로. 저는 이진혁입니다. 판사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아버지에게 지워진 아들이었습니다. 호적에도 올리지 못한 자식이었고 본처 가족 앞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저는 늘 뒷문으로 드나들었습니다. 낮에는 없는 사람이었고 밤에만 잠깐 허락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3남매는 아버지가 남긴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어머니와 저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직접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 연락 안에 아버지가 평생 숨겨온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공증 사무소 회의실. 도장 하나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 믿었던 그 자리에 저는 그렇게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분노를 법으로 바꾸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20년이 이 방 안에서 마침내 입을 열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사진으로 먼저 알았습니다. 어머니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제가 8살이던 해겨울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혼자 집 안을 뒤지다가 발견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어머니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가 알던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어리고 훨씬 가벼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어린 나이에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 중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표정이 있었는데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순간이면 늘 그 표정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살던 곳은 인천 외곽의 반지하였습니다. 방 2개짜리 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이 전부였습니다. 장마철이면 습기가 벽을 타고 올라왔고 겨울이면 창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실 때면 손끝이 굳어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그래도 저를 보면 웃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숙제는 했냐고.
저는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웃음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저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학교에서 아버지가 뭐 하시냐는 질문이 나오는 날이면 저는 적당히 얼버무렸습니다. 바쁘신 분이라고, 출장이 많다고. 그 말이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있기는 한 건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학교 성적은 좋았습니다. 딱히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반지하의 습한 공기가 숨을 눌렀습니다. 도서관에 있으면 그나마 달랐습니다. 밝고 건조했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과 후면 도서관으로 갔고 책을 펼쳤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치는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진짜로 읽고 있었습니다. 글자 안으로 들어가면 반지하도, 발목만 보이는 창문도, 무거운 웃음도 잠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드린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밥을 차리다가 불쑥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너는 공부해서 크게 돼야 한다고. 그래야 엄마가 덜 미안하다고. 저는 그 말의 끝에 있는 감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덜 미안하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미안한 것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게 무엇인지를 저는 그때 아직 몰랐습니다. 12살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셨을 때 집 앞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낯선 차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차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양복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 얼굴을 저는 알았습니다. 서랍 속 사진 속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어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무엇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 눈이 저를 오래 들여다본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사람의 눈처럼.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높이에서 말했습니다. 진혁아, 나 아버지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12해를 살면서 한 번도 입 밖에 내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가 갑자기 살아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반가워야 하는 건지, 화가 나야 하는 건지, 울어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신 채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오래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잡았습니다. 어머니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림이 멈출 때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그것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12살짜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무거운 예감이었지만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수석에 종이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운동화였습니다. 제 사이즈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딱 맞았습니다. 저는 그 운동화를 받아들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그냥 내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우리 세 사람이 앉은 밥상이 작았습니다.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고 아버지는 자꾸 저를 보았습니다. 밥은 잘 먹냐고, 학교는 재미있냐고, 좋아하는 과목이 뭐냐고.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잘 먹어요. 그냥 그래요. 수학이요. 대화가 자꾸 끊겼습니다. 누군가 말을 이어야 하는데 아무도 선뜻 나서지 않는 밥상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가 밥상 맞은편에 앉아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반지하 방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 발목들이 지나가는 것도 그날은 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이후로 한 달에 두세 번 왔습니다.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습니다. 어떤 날은 과일이었고 어떤 날은 책이었습니다. 한 번은 수학 문제집을 사왔습니다. 제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집을 받아들고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마가 넓었고 눈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거울에서 보던 제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가슴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셨습니다. 반찬을 하나씩 더 만드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두 분이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그 작은 것들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두 분 사이에는 늘 말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에 생기는 침묵이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왔냐고. 아버지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왜 이제야 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질문의 답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않는 날이면 저는 그 수학 문제집을 펼쳤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아버지가 이것을 골랐을 서점을 상상했습니다. 어떤 표정으로 골랐을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계산대에 섰을지. 그런 상상을 하면 문제가 잘 풀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들이 조금씩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표정이 달랐습니다. 어딘가 무거운 얼굴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눈치를 채셨는지 조용히 계셨습니다. 밥이 끝나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라는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 눈치를 챈 것 같다고. 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아버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침묵의 의미를 그때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집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눈치를 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하지만 그 대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느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 아버지에게는 우리 집 말고 다른 집이 있다는 것. 그 집에는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 그 가족이 우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 12살의 저는 그 사실들을 하나씩 머릿속에 놓아보았습니다. 기쁘게 시작된 반년이 무언가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날을 기다리던 마음이 조금씩 다른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이후 제 삶의 많은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이름을 갖게 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본처 가족이 우리 집 앞에 나타나던 날이었습니다. 그들이 온 것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장을 보러 나가신 참이었습니다. 저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문 앞에 여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나이가 지긋한 여자였습니다. 잘 차려입은 차림새였고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옆에 선 다른 한 명은 저보다 67살쯤 위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비슷한 차림새였고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거울 같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저를 훑어보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그 시선이 불쾌했습니다. 평가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이진혁이 사는 집이냐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여자가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조금 더 닫았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손을 뻗어 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겠다고 했습니다.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몰랐지만 느꼈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말. 집에서 눈치를 챈 것 같다고. 그 집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좁은 거실을 둘러보는 눈빛이 노골적이었습니다. 낡은 장판, 작은 텔레비전, 한쪽 벽에 기댄 어머니의 재봉틀. 그것들을 보는 표정이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불편한 무언가였습니다. 나이든 여자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한희준 씨 첫째 부인이라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딸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왔는지 알 것이라고. 이런 관계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아이가 있다고 해서 정당한 관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 이어졌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12살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가 들어야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아이한테 직접 말하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라는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 있는 방식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이 불결하다는 듯, 이 상황이 불쾌하다는 듯.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오시다가 멈추셨습니다. 두 사람을 보셨습니다. 장바구니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었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선 것은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두 여자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리해달라고. 아이가 생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이준 씨에게도 이미 이야기했다고.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라고.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가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우시는 줄 알았는데 눈물은 없었습니다. 그냥 눈이 빨간 것이었습니다. 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료를 꺼내고 씻고 칼을 드셨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부엌 문 앞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괜찮냐고 묻는 것이 너무 작은 말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가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이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없이. 저는 아버지가 오던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창문 쪽을 보았습니다. 발목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구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변화에 대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 담담해지셨습니다. 봉제 공장 일을 하나 더 늘리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손이 더 거칠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볼 때마다 가슴 한 곳이 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눌림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두 개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당당히 존재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고 사진이 있는 가족. 아버지의 성을 쓰는 자녀들이 있는 가족. 다른 하나는 저와 어머니였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서류에는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존재는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의 성을 쓰지 못하는 아들이 있는 가족. 두 개의 가족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는 그 이후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선택을 어떻게 받아들이셨겠습니까? 저는 그 선택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해와 용납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해하면서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 두 감정이 공존하는 법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끝에서 저는 판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본처 가족이 우리 집에 다녀간 지 석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그 허탈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살짜리가 스스로에게 가르친 것 중 가장 일찍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발견하셨고 저는 어머니 뒤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그 작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얼굴이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양복에 구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쪽 집에서도 좋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버지가 저를 자꾸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멈추고 다시 꺼내려다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먼저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사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밥이 끝나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여가 미안하다고, 연락을 못했다고, 집안이 복잡했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입이 쓴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혁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안다고. 쉽지 않은 것도 안다고. 하지만 자기는 진혁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말만큼은 믿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심이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어머니도 저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고. 그 말들이 쏟아질 때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가슴에 담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이 흔들리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 아버지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어깨에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두 번.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챙겨왔습니다. 책이기도 했고 참고서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두꺼운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사코 사양하셨지만 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입학 선물이라며 가방을 사왔습니다. 좋은 가방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중에 그 가방을 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은 그 가방이 눈에 띌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동기의 전부였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같은 것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왔을 때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시절 공부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볼 때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이 올 때마다 저는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더 크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잘 됐다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전에 없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좀 힘들다고, 잠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면서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무언가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13살이었지만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오셨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그 통장 안에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어두워진 눈밑으로 한 푼씩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말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들을 오래 믿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난 것은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본처 가족이 우리 집에 다녀간 지 석 달쯤 지난 뒤였습니다. 그 사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다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다리다가 오지 않으면 그 허탈함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2살짜리가 스스로에게 가르친 것 중 가장 일찍 배운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퇴근하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발견하셨고 저는 어머니 뒤에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그 작은 밥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위어 있었습니다. 석 달 전보다 얼굴이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눈밑이 어두웠고 양복에 구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 쪽 집에서도 좋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다행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버지가 저를 자꾸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려다가 멈추고 다시 꺼내려다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먼저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석 달 동안 쌓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다 사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밥이 끝나고 어머니가 자리를 비워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저 둘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진여가 미안하다고, 연락을 못했다고, 집안이 복잡했다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입이 쓴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진혁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안다고. 쉽지 않은 것도 안다고. 하지만 자기는 진혁이가 자기 자식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그 말만큼은 믿어달라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 진심이기를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을 버티기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복잡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제대로 된 자리를 만들어주겠다고. 어머니도 저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면 된다고. 나머지는 자기가 한다고. 그 말들이 쏟아질 때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가슴에 담았습니다.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내려다보던 그 눈이 흔들리던 사람이, 무릎을 꿇고 나 아버지다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를 한번 잡았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의 무게가 어깨에 남았습니다. 오래도록. 그날 이후로 아버지는 다시 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2번.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었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올 때마다 무언가를 챙겨왔습니다. 책이기도 했고 참고서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두꺼운 봉투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한사코 사양하셨지만 아버지는 식탁 위에 놓고 갔습니다. 저는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입학 선물이라며 가방을 사왔습니다. 좋은 가방이었습니다. 반 아이들 중에 그 가방을 매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 며칠은 그 가방이 눈에 띌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준 것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갔습니다. 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동기의 전부였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같은 것은 아직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왔을 때 성적표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시절 공부를 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성적표를 볼 때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손이 올 때마다 저는 어깨를 곧게 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더 크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더 단단해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면서 잘 됐다고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봄, 아버지가 전에 없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냥 좀 힘들다고, 잠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면서 표정이 굳으셨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무언가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읽었습니다. 13살이었지만 그 정도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나오셨습니다. 손에 통장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에 그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봉제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그 통장 안에 있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어두워진 눈 밑으로 한 푼씩 쌓아온 돈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말없이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고맙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약속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약속들을 오래 믿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깊이. 그 믿음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것을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았던 도움이 2번이 되었고 2번이 3번이 되었습니다. 매번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매번 곧 갚겠다고 했습니다. 매번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 어머니의 통장이 얼마나 얇아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알면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 2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처럼 제 성적표를 물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주는 일이 줄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생각에 잠겨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나누는 대화도 짧아졌습니다. 말보다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어느 정도로 어려운 것인지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버지도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문제를 아이에게 설명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잠이 들지 않아 방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조명이 하나만 켜진 어두운 부엌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봉제 공장 일을 하시면서 등이 굽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었습니다. 늘 꼿꼿하던 어머니의 등이 조금씩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목을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그해 가을 아버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낮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늦게였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이었습니다. 표정도 달랐습니다. 창백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잠을 자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앉자마자 말했습니다. 부도가 날 것 같다고. 어머니가 잠시 굳으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거래처 하나가 연쇄 부도를 냈고 그 여파가 아버지 회사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버틸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급하게 자금을 구해야 하는데 은행은 더 이상 어렵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눈빛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를 느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규모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얼마냐고. 아버지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었습니다. 중학생이었지만 그것이 어머니가 평생 모아도 만들기 어려운 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해서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침묵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만이라고. 이것만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반드시 갚겠다고. 진혁이 앞날도 책임지겠다고. 그 말들이 이어질 때 저는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간절했습니다. 진심인 것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참 후 나오셨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부동산 서류였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조금씩 부어온 적금과 아버지에게 받은 돈을 합쳐 장만한 작은 땅이었습니다. 저도 그 땅의 존재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어머니가 그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건 안 된다고, 이건 너무 크다고. 하지만 손은 이미 그 서류를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이 잘 부탁한다고.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어머니를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야 한다고.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것을 담고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막는 것이 어머니의 선택을 막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그 서류를 들고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간 뒤 한동안 식탁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꽉 잡으셨습니다. 그 손에 힘이 들어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너는 공부해야 한다고. 그게 전부라고. 다른 건 엄마가 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힘들어지실 테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커야 한다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내려놓은 것들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의 끝에서 훨씬 나중에야 아버지가 어머니의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살아생전에는 나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방식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공증사무소 그 방에서 꺼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은 문자로 왔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 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한희준 회장님께서 오늘 새벽 별세하셨습니다. 그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글자들이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자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창밖을 보셨습니다. 오래도록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어머니에게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남자를 기다리고 믿고 내어준 사람이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가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자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장례식장은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입구부터 조문객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 규모를 생각하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나란히 줄을 섰습니다. 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빈소 앞에 도착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아버지가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멈췄습니다. 오래전 서랍 속에서 발견한 사진 속 남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보다 많이 나이 든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꼬리가 내려간 것은 같았습니다. 저와 닮은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 중 하나가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본처 맏아들이었습니다. 저보다 10살쯤 위였습니다. 아버지를 많이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가 저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지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냐고. 저는 조문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인정한 자식이 아니라고.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조용히 나가달라고.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저는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것을 꺼낼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맏아들이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어머니를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라고. 아버지가 남긴 것 중 당신들에게 돌아갈 것은 없다고. 그러니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옆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둘째였습니다. 20년 전 우리 집에 찾아왔던 그 딸이었습니다. 그 사이 나이가 들었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여기 오래 있으면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조문객들 보는 앞에서 이러면 서로 좋을 게 없다고. 말은 부드러웠지만 담긴 것은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눈을 보았습니다. 가자고 하는 눈이었습니다. 싸우자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러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주차장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외투깃을 여미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가 다시 걸으셨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버스가 올 때까지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얘지도록.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고. 우리는 괜찮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 건물이 보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주먹을 폈습니다.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빨갛게. 그날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이번처럼 쫓겨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이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법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제가 법이 되겠다고. 그 다짐이 소리 없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버스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픔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슬픔보다 더 단단한 것이 그 자리를 먼저 채웠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것은 의지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쓰러졌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러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시다가 그냥 주저앉으셨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울음소리도 신음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으셨습니다. 제가 부엌으로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장판 위에 앉아 벽에 등을 기대고 계셨습니다.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주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한 줄기, 두 줄기. 어머니는 닦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보이시는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자리를 제가 너무 크게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여가 엄마가 잘못한 거 맞다고. 너한테 처음부터 아버지 없는 세상을 줬으니까. 그게 제일 미안하다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저는 소매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한 것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잘못이 없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진혁이가 저 장례식장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목이 메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나쁜 것이라고. 엄마 탓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제 목도 조여들었습니다. 참았습니다. 제가 울면 안 됐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더 크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단단해야 한다고. 어머니가 잠시 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밉지 않냐고. 아버지가.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밉냐고 물으시면 밉다고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밉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밉다고만 하기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두드려주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사왔던 날이 기억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나 아버지다 라고 했던 그 눈빛이 기억났습니다. 그것들이 가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모르겠다고. 밉기도 하고 밉지 않기도 하다고.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더니 작게 웃으셨습니다.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로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하게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그렇다고. 나도 모르겠다고. 두 사람이 그 좁은 부엌 바닥에 앉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가로등 빛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빛이 바닥 위에 만든 네모난 모양을 보았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허리를 펴시면서 힘들게 일어나셨습니다. 저는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고 일어나시면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아, 이제 내가 일어서야 할 때라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로등 빛이 만든 네모가 아직 바닥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진로를 정했습니다. 법대였습니다. 판사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약속을 어겨도 법은 어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쫓아낼 수 있어도 법이 정한 것은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법 안에서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진 빚을 법으로 받아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그 결심을 만들었습니다. 그 눈물이 없었다면 저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엌 바닥에서 소리 없이 흐르던 그 눈물이 제 안에서 무언가를 굳혀버렸습니다. 한번 굳은 것은 다시 물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날 밤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분노를 칼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분노를 공부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더 오래가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정확하게 닿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맞았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공증사무소 그 방까지. 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부른 것은 2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성적표를 앞에 놓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법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고.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 가능한 점수라고. 선생님은 잘했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만 했습니다. 감격스럽거나 들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처음부터 목표였으니까요. 감격은 목표가 세워지는 순간에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위해 아껴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차리시다가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밥을 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말로 하지 않는 것이 말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때가 있습니다. 그날 어머니의 침묵이 그랬습니다. 수능을 치르던 날 아침 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수험생 미역국은 안 된다는 말이 있었지만 어머니는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뜨겁고 짭짤한 국이었습니다.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저는 그 국을 다 비우고 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걸 먹고 떨어지면 어머니가 평생 미역국 탓을 하실 것 같아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되겠다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명단에서 제 이름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한참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맞는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았던 숨이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간단하게 말하면 공부였습니다.
캠퍼스가 어떻고 동기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화려하게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이 열리면 들어갔고 닫히면 나왔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부담을 줄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공부를 계속하게 만든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사법시험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합격률이 몇 %에 불과한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사실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어려울수록 넘었을 때의 의미가 달랐습니다. 저는 의미 있는 것을 원했습니다. 고시 공부는 고독했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에서 혼자 책을 펼치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밥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잠은 5시간을 넘기지 않으려 했습니다. 1시간이라도 더 읽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2가지를 번갈아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어머니였습니다. 봉제 공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는 어머니. 손이 거칠어지고 등이 굽어가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떠올리면 졸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내던 목소리가 생각날 때마다 저는 책을 더 꽉 잡았습니다. 자격이 없다고 했던 말, 돌아올 것이 없다고 했던 말. 그 말들을 연료로 썼습니다. 분노를 태워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것이 지속 가능한 방법인지는 몰랐지만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점수가 나왔을 때 저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실망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떨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했습니다. 처음부터. 2번째 시험도 떨어졌습니다. 그해 겨울 어머니가 감기로 일주일 동안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간호를 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 곁에 있었고 밤에는 책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열이 내린 날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저는 무슨 말씀이냐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진혁이 공부하는데 내가 짐이 되는 것 같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짐이라는 말을 꺼내시면 안 됐습니다. 그 말이 나와서는 안 됐습니다. 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한다고. 엄마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다고.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다 큰 아들 머리를 쓰다듬는 손이었습니다. 거칠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제 머리 위에 올려지는 순간 저는 그냥 울었습니다. 그 방에서 그날 밤만큼은 판사가 되겠다는 것도 아버지에 대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이었고 그냥 어머니였습니다. 3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합격자 발표 화면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뛰지 않았습니다. 그냥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붙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가 목이 메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시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판사로 임용되던 날 저는 법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쫓겨나던 그날의 12살짜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그것이 감격인지 아이러니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제 법복을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보셨습니다. 오래. 그 눈빛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저는 알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아버지가 남긴 서류 하나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판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민사재판부에 있었습니다.
주로 재산 분쟁과 상속 관련 사건들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자리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쪽으로 발이 향했습니다. 상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건 기록을 펼칠 때마다 제 안 어딘가가 조용히 반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가족이 돈 앞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살아있을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 손을 뻗는 사람들, 유언장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 유언장이 없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재구성하는 사람들, 그것들을 매일 들여다보면서 저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이후 저는 의도적으로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알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그 방향을 보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닫아두었습니다. 단단히. 하지만 판사가 된 뒤로 그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 회사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희준 회장이 운영하던 한일건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자산이 어떻게 분배됐는지. 기사들을 읽으면서 저는 윤곽을 잡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적지 않았습니다. 회사 지분, 부동산, 금융 자산을 합치면 수백억 단위였습니다. 그것이 본처 자녀 3명에게 분배되었다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분쟁 없이 정리되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저와 어머니는 그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그래도 숫자로 확인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서 번 돈이 아버지 사업을 살렸고 그 사업에서 나온 열매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것이 됐습니다. 그 사실이 화면 위에 글자로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없었고 시효는 지났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저는 판사였습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오래된 짐을 정리하다가 편지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글씨라고. 보내지 않은 편지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와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주말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편지는 낡은 봉투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어머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식탁 위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종이 몇 장이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달랐습니다. 열어봐도 되겠냐고 어머니께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꺼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글씨였습니다. 흘림체로 쓴 글씨였는데 군데군데 눌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힘을 주어 쓴 부분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2달 전이었습니다. 내용은 길지 않았습니다. 진혁이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진혁이에게도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고. 그것이 가장 크게 남는다고. 그리고 편지 중간쯤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을 따로 준비해 두었다고. 공증된 유언장 말고 다른 것을 만들었다고.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때가 되면 찾아가라고. 저는 편지를 읽고 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맞은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편지를 언제 받으신 것인지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고 얼마 후 누군가 집으로 찾아와 두고 갔다고. 그때는 열어보지 못했다고. 열어보면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넣어두었다고. 저는 변호사 이름을 다시 보았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름 옆에 적힌 사무소 주소가 서울 시내였습니다. 아직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분이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무언가 알아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진혁 씨 맞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기다렸다고. 언젠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꺼웠습니다. 겉면에 이진혁 그리고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기 석 달 전 날짜였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유언장이라고. 저는 그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이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이제야 제 손에 닿았습니다. 너무 늦은 것인지 아니면 때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손에 있었습니다. 그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봉투를 바로 열어보셨겠습니까? 저는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가장 먼저 받아야 할 것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실버 세대의 고민과 함께하는 스테이온기 채널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